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순서 월간 서준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서준식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고생스러웠던 기간이 겨우 지났다라는 느낌이 이제 막 들거든요.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네. 지난 한 달간 파란만장하셨죠.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네. 그동안 지난번에 그 방송 녹화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그 금융시장에 네. 돈맥 경화 네, 현상이 발현되면서 그때 참 잘못하면 이러다가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네. 다 그런 생각까지도 갔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이후로 위기입니다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방송하고 나서. 아, 그래요? 네, 위기가 왔습니다. 네. 저도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고, 우리가 그때 방송을 수요일에 했었는데 목요일 날 대책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때 네, 우리가 네. 그때 방송 내용이 이런 거 정부의 금융 당국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네네. 이거는 뭐 적자 부도나고 이런 게 아니고 돈이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니까 네. 이거는 경찰들이 나와서 조금 이거 정리를 해줘야지 다 죽지 않는다. 뭐 네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목요일 날 대책이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1조 6천억 원.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죠. 그걸 보고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해서 네, 저도 그때 뭐 이거 빨리 대규모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뭐 칼럼도 막 쓰고 예. 그때 그랬었는데 다행히 일요일 날 대규모 대책이 나왔었죠. 네네. 50조 50조. 규모.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이 완전히 뭐 확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적어도 기업이 이윤을 네.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부실이 크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약간 믿음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 다행히 조금 그래서 안정화되는 지금 추이에 지금은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네. 그 이후에 한 번 번지가 하나 더 올라왔었죠. 그 흥국생명 콜 미행사. 네네. 해외 채권, 해외 후순위채 콜 미행사가 터진 바람에 네. 잠잠해지나 했더니 한 번 더 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신기하게도 네. 처음에는 저기 금융 당국이 행사 안 하는 거 오케이 했어. 네. 근데 그게 일파만파가 되면서 해외 쪽 자금 경색이 또 발생을 하니까 결국 그것도 발행하게 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전면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증권사 뭐 RP 그다음 증권사 그 ABCP 일부 사주는 거 네, 몇천억씩 네.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이제 전면으로 다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책이 이제는 뭐 나올 만한 대책들은 다 나왔죠. 네, 그러면 이 위험은 상당히 감소가 되는 거다. 거의 다 감소가 됐다. 근데 아직은 놀란 가슴이 있고 또 원래 기준금리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ABCP에 뭐 두 자릿수 금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렇죠. 시간이 조금 아무래도 좀 걸려야지 안정화되고 그리고 부동산이 지금 계속 하락기에 있잖아요. 네네. 부동산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가 아직 팽배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금리가 당장 뭐 5%대, 6%대 이렇게 가기는 힘들 걸로 그렇게 보여지죠. 네. 이런 때 그 주식하는 사람도 힘들긴 하지만 저는 최근에 뭐 제가 안 해봤습니다. 이 채권하는 사람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아마 주식하는 사람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현장 채권 펀드 매니저였으셨으니까 네. 어땠어? 이런 장 당하면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유통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거죠. 나는 매년 연봉이 뭐 몇 억씩 돼. 가지고 있는 재산도 뭐 한 100억 돼. 그런데 내가 빚이 한 20억 있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네, 여전히 부자고 네, 나는 네. 돈을 잘 버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빚이 만기가 돼서 다시 연장해 주세요 이러는데 연장이 안 된다는 거야. 네. 아니 나 돈도 많고 나 수입도 많은데 왜 연장이 안 돼요? 시장이 그렇대. 그러면 그 사람은 네.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돈맥 경화라 하고 네. 그런 뭐 우량한 회사든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런 상황에 네. 직면하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많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를 했었잖아요. 저 채권 펀드에 해지가 나와 돈을 찾아가잖아요. 네, 네. 그럼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잘 팔리던 무슨 삼성전자, LG전자 회사채가
안 팔려. 네. 사는 사람이 없어. 네. 그렇다고 가격을 채권이 10%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가격을 10% 20%씩 세일해서 팔기에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좀 무너져 버리는 그렇게 거니까. 팔면 수익률도 무너지고 또 나중에 조사가 들어오겠죠. 왜 이랬냐? 왜 싸게 팔았냐? 가격은 이게 그때 가격이 공정가가 있는데 왜 너는 싸게 팔았어? 너는 왜 5천에 팔았어? 뭐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수도 있고. 그럼 이 선관의 의무가 있거든요. 네네. 매니저들은. 네.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러면 그러네.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들이 여러 곳에서 그때 일어나고 있었죠. 채권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오랜만에 일어나서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주식 시장은 1년에 한두 번씩은 폭락을 하는데 네. 채권 시장은 별로 그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IMF 97년 그때 98년 그때 금리가 상당히 높았었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채권 금리가 계속 내려왔어요. 채권 가격이 우상향했다는 얘기죠. 네, 채권 금리가 계속 내려왔고 가격은 계속 올라왔고 네, 네. 그리고 뭐 작년에 0%대까지 금리가 계속 내려왔으니까 네. 이런 경험을 잠깐은 했을 뭐 한 6개월, 3개월 정도 잠깐 금리가 오를 때 네. 그런 경험은 했지만은 지금 이 정도 장기적으로 네. 상당한 폭 금리가 오르는 상황은 그 IMF 이후로 거의 처음이죠. 그렇죠. 예. 거의 뭐 한 세대 가까이 만에 뒤집히는 상황들이 온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넘는 상황 만에 이런 네. 확 뒤집어지는 상황들이 오는 거고. 네. 네. 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 서 교수님이 저의 뭐 투자 멘토이시다 보니까 서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은 한국의 뭐 신용이 경색이 됐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혼란이 한번 치고 넘어갔는데, 또 다른 시장 하나는 지금 아주 혼돈 중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누구는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바로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그쪽에서 네. 거래소들이 연쇄 도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FTX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한 두어 군데 회사들이 지급이 안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금리가 올라오니까 이런 자산들이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겠는데, 우리 서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참 조심스러운 발언을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한 사람 너무 많죠. 암호화폐를 투자한 사람도 있고 네.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그렇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전부터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 하면 그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IMF 위기 전에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때 채권 금리가 15% 가까이 됐으니까 예금 금리가 네. 제 친척분 한 분이 내 손을 잡고 야 이거 투자하면 이거 예금에 들면 5년이면 더블이 된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주식 투자를 하니? 라고 저한테 하셨어요. 친척분들 중에서. 예, 친척분 중에서. 금융 전문가였나 보네요. 그분은 그냥 단순히 그냥 예금과 이런 쪽을 이제 좋아하셨던 분이죠. 그때는 금리가 높았으니까 네. 그거를 5년 가지고 있으면 15%면 세금 떼더라도 거의 더블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제 마음은 일주일 만에 이걸 더블 만들고 싶으니까 주식 투자를 한 거죠. 네, 네.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안 들어온 거죠. 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때는 그 IMF 사태 이전에 주식은 가치가 측정이 안 됐어요. 네.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벌고 기업들 재산이 없었지만은 네.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전혀 제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잘 모른 채 주가만 바라보고 네네. 따라 더블이 되고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그렇게 투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젊은이들의 기분도 이해를 한다. 네. 하지만 그때 저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더블은커녕 완전 망했었다. 네, 쪽박을 쳤다. 라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나 하면 금리예요. 이것도 네. 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금리는 모든 투자 자산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저울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어떤 똑같은 빌딩이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2%씩 3%씩 받아낼 수 있는 꼬마 빌딩도 있고 그 배당 한 5% 나오는 주식도 있고 네. 있지만은 이거는 지금 시중 금리가 0%일 때와
5%일 때와 10%일 때 가치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2% 3% 임대료를 주는 꼬마 빌딩은 금리가 10%일 때는 가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없는 네, 거잖아요. 네. 작년, 저작년 계속 금리가 초저금리였잖아요. 네네. 0%대, 1%대. 예. 이거는 저울이 고장 난 거였어요. 저울이 고장 나니까 뭐든 중력이 없으니까 다 가벼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울에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네. 예. 아, 좋은 비유시네요. 예, 진짜. 그래서 그 크립토 쪽도 이게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로지 가격만 보고 추정을 하게 되고, 네. 예, 그래서 그래서 한 년에는 플러스 50이 적혀져 있고 바로 뒷면에는 마이너스 50이 적혀져 있는 네. 그런 동전 던지기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아, 예. 네. 그런데 기대 수익률은 사실은 거의 없었다. 그 화폐의 가치를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뭐 그걸 예. 갖고 있는다고 해서 뭐 이자 돈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느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오르고 시중 금리가 막 5% 내외가 나오는 예금 금리가 5% 내외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네. 굉장히 열이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구조적인 그렇죠. 거는. 지금 이제 금리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대로 된 저울에서 달아보니까 네. 이제 자기 몸무게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게가 되게 무거운 줄 알았는데 달아봤더니 무게가 안 나와. 예. 형태는 있는데 무게가 없어. 뭐 그런 예, 상황이, 구름인가? 뭐 상황이 이런- 된 거죠. 예, 그렇게 예. 되는 거죠. 네. 아 진짜 구름 같은 자산이 되는 상황인 거네요. 지금. 그래서 하기야 뭐 사람들이 그거는 가격의 변동성에 자기를 내맡긴 거고 가격의 변동성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사실 거기에서 무슨 배당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취급 당할 수도 있죠. 그 세계에 가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네. 그 철학이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투자 대상에는 네.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식 중에서도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주식이 있고 네. 그게 비록 털린다 치더라도 네네. 잘못 측정할 네, 해서 실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측정을 해보고 이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나온다라는 판단이 되는 주식에만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 크립토 같은 경우는 전혀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죠?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이게 뭐 어마어마한 가치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그런 때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네. 우리들 원칙이고 그 얘기를 사실 좀 오래 전부터 네. 많이 했지만은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우리가 바보 취급을 받고 네네. 약간 그런 시간이 많이 좀 흘렀었죠. 그 명목 카페의 경우도 사실 따져보면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나 1,000원짜리나의 어떤 본질 가치를 따져보면 본질 가치 차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종이와 인쇄물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명목 카페의 경우는 뒷단에 그거를 규정해주는 국가라는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값어치가 있어지면서 네. 이제 그 사람들의 통념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크립토화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인정했어 라고 하면서 서로들 가격을 주고받는 상황이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가격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가격을 주고받는 것 때문에 활성화된 거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어떤 활성화율이 떨어져서 우리가 믿어주는 거야 라는 믿음도 굉장히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일 의문인 게 거기서 얘기하는 비중앙성 다오 개념 있지 않습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 한 그러니까 그 중앙 집중적이지 않은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 상당히 의문인 게 그렇게 누군가 보증해주지 않는 거가 보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상당합니다. 최소한 국가라는 단위가 보증을 해주는 거는 그 국가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좀 상황은 다르고 그래서 화폐 가치와 질도 달라지긴 하지만 뭐 짐바브웨가 요즘에는 이제 달러 패거를 한다고 하지만 옛날에 짐바브웨 달러를 막 찍어냈을 때는 엉망이 됐고 원화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계속 뭐 통화 약세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제는 나라가 제대로 서니까 한국 통화에 대해서 좀 인정을 더 해주고 이런 분위기로 간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화폐라는 기준된 재화라기보다도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있는 사람들의 선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 근데 이게 패셔너블, 너무나 패셔너블해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렇죠. 유행이 왔다가 지면 없어지는 것처럼. 네. 그런 어떤 상품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듣다 보니까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네요. 그냥 하나의 투기의 대상이었다고 봐요. 네, 저는 네. 어릴 때 우리는 구슬치기도 했고 오징어 게임처럼 그렇죠. 구슬치기도 했고 딱지치기도 했고 하는 그런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제야였죠. 저희들한테는 구슬 주머니에 많으면은 뭐 맛있는 것도 애들한테 팔아서 사 먹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우리 주머니에 구슬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가치가 네. 옛날에는 우리 구슬과 딱지가 우리 전부 최대한의 그 재산이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죠. 예. 잘하는 기능을 테크노크라트 구슬치기 딱지치기 잘하는 애들이 왕이었고. 예. 네. 네. 그렇지만은 뭐 그게 가치가 크다고 느꼈지만은 전혀 사실은 가치가 없었던 것처럼 네. 예, 좀 그런 대상이 아니었나 네네. 그런 생각을. 아유 어려운 근데 얘기. 너무 강하게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서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가치 투자자 입장은 네. 원래부터 그랬다. 예. 예, 옛날 가격 오르기 전부터도 그랬고 가격이 오른 후에도 그랬고. 예, 그래서 그랬었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찰리 먼거가 25달러를 줘도 안 산다. 예. 25달러에 줘도 안 산다라고 했던 게 어떤 맥락인지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찰리 먼거가 했던 그 이야기 도대체 무슨 말이야 했던 부분을 이런 맥락에서 쭉 연결을 해 가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학이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2년 가르치셨나? 3년 가르치셨나요? 학교에서? 지금 2년 반 가르쳤네요. 예, 예. 그러셨죠. 근데 주로 경제와 투자를 많이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과거에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 경제는 있었지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과거에는 안 가르치지 않았나요? 그 투자론 쪽이 있었는데요. 네. 겸임 교수님들도 네. 계시고 그리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 강의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네. 금융 현업 투자 현업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그래도 네. 하고 있는 편이죠.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무엇을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데 투자에 관해서 네.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좀 틀릴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은 뭐 효율적 시장 가설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아. 학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교수님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네. 야 투자자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론 가르치실 때 뭘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좀. 저는 그 인문학적인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돈을 잃도록 원래부터 만들어져 있다라는 그런 심리학부터 행동 경제학이죠. 네네.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주식 투자를 돈 넣고 돈 먹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주식이 무엇이고 주식은 어떤 식으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우리 경제에서 우리 자본주의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고 네. 재산의 일부로서 항상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서 항상 투자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그런 개념들 네. 그런 것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책으로는 그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라는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명저 중에 명저죠. 한때 그 중고책 값이 100만 원? 아니 10만 원? 옛날에 20만 원 막 이렇게. 뭐 20만까지 간 네, 적이 네. 있어서 네. 제가 개정판을 내놨고 네, 그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특별히 내가 줄인다 하신 분은 반드시 읽고 넘어가셔야 되는 책입니다. 저도 그 책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 책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는 주식의 역사하고 거의 괴를 같이 한다. 이런 톤의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그건 왜 그러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잘 네.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본주의 역사, 자본주의는 무엇이냐?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네. 보통 공산주의를 많이 그렇죠. 들어보지만 자본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고 보죠. 사실은 자본주의는 그 전제주의 네. 그리고 봉건주의 경제 시스템을 깨뜨리고 나온 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렇죠. 귀족 사회에서부터 예. 부르주아지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왕과 귀족이 대부분의 그 당시는 왕과 귀족 그리고 교회 네. 세력 그 일부 소수 세력이 전체 부를 거의 장악한
그리고 그 부라는 거는 사실은 토지였죠. 네네. 그 토지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토지도 소유하고 부도 소유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나오는 게 자본주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시대는 좀 그 알을 깨뜨리고 나오는데 시간이 쭉 걸리다가 네. 중간에 또 하나 파생적으로 탄생한 게 저는 공산주의였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좀 형제 같은 거다. 봉건주의와 전제주의를 깨뜨리고 네. 나오는 데서 나온 무엇이 더 정답인가를 겨누고 나온 두 가지 시스템 중에 하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죠. 그래서 뭐 자본주의를 정의를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뭐 어떤 거는 금융업이 있었냐 없냐, 금융업이 시작되면서 자본주의가 있었다. 그 국가의 주권이 또 국민한테 있어야지 그게 또 자본주의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같이 네. 가는 거다. 그래서 네. 보통 영국을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네네. 또 어떤 사람은 캐피탈리즘이니까 그 캐피탈이 형성된 시기, 그러니까 최초로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시기, 네. 그게 이제 네덜란드였잖아요. 그 네덜란드가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였다라고 뭐 하는 분도 있겠죠. 네. 근데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현대에서 공부할 때 자본주의의 부르주아, 그 어떤 대립되는 개념의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래 반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혁명 얘기를 하니까 부르주아를 일반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면 부르주아, 야 너 부르주아네, 뭐 이러면 너 귀족이네라고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니죠. 대로 따져 보니까 네. 전혀 다른 얘기네요. 네. 이 프롤레타리아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기층 서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그렇다고 부르주아가 귀족은 아니었다. 왜 따지고 보면 부르주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처럼 그 앞단에 부르주아 혁명이 있었고 부르주아 혁명은 봉건 귀족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 그 대부분의 혁명들, 네. 영국의 청교도 혁명, 네. 명예혁명, 프랑스는 대혁명, 네. 그리고 미국도 독립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독립전쟁. 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시민혁명이라고 하는데 네. 부르주아들이 주축이 된 네. 그런 혁명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근데 부르주아라는 부르주아 계급은 시민이었기 때문에 네. 부르주아의 힘이 커지면서 결국 시민들의 힘이 커졌고 네. 그래서 부르주아의 힘이 귀족 세력을 넘어섰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이윤과 네. 그 부의 힘을 가지고 귀족들을 넘어섰을 때 그게 민주주의가 되고요. 네. 민주주의화가 됐고요. 왜냐하면 부르주아들이 이제 이겼는데 네. 그 자기들의 신분은 시민이니까 시민이 주인된 나라가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결국은 영국, 프랑스, 네. 독일, 미국의 순으로 그 산업화를 만드는 산업혁명을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됐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의 약간의 그 모태성 성향을 자본주의가 잉태를 한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같은 개념이다. 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 이렇게 부르주아지가 성장을 할 때는 왕권하고 손을 잡은 거였죠. 그러니까 귀족하고는 반목을 했지만 왕하고 반목한 건 그 다음의 일인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걸 최초로 한 왕이 네. 영국의 헨리 8세였고요. 예. 헨리 8세가 정권 그 왕이 됐을 때는 네. 영국이 너무 돈이 없었어요. 영국 왕이 원래 영국이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너무 못 산 나라였어요. 원래 프랑스가 잘 사는 나라였고 그 옛날 중세에는. 그게 백년 전쟁에서 졌잖아요. 백년 전쟁에서 잔다르크한테 지고 영국하고 한 그래서 거예요. 섬나라로 쫓겨나왔고 영국과 프랑스 전쟁, 백년 전쟁. 그럼 그걸 대륙에서 했었던 겁니까? 원래 영국의 땅은 그 프랑스 대륙에도 있었어요. 아. 있었고 서로 이렇게 좀 섞여 있었는데 예. 그 전쟁을 끝으로 영국은 섬나라 그쪽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영국 안에서도 또 전쟁을 또 했죠. 장미 전쟁을 했죠. 이제 요 섬에서 왕이 누군지를 서로 밝히려고 싸우다가 헨리 8세의 아버지 헨리 7세가 처음으로 이제 통일을 했죠. 왕이 됐고 네.
그 아들이 헨리 8세가 왕이 됐을 때는 왕인데 돈이 없어. 그동안 전쟁을 뭐 수백 년 쳤으니까. 그 백년 전쟁, 장미 전쟁까지 했으면 예. 정말 폐허가 됐겠네요. 예, 귀족도 그동안 전쟁 그렇게 하니까 귀족도 돈이 없어. 네. 그때 돈이라는 거는 땅이죠, 땅. 네. 그때 유일하게 영국에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은 교회였죠. 네. 교회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엠블린가의 로맨스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이혼을 한 와이프와 거야. 이혼을 하고 카톨릭은 이혼을 못 하게 했는데 카톨릭하고 결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네. 제 경제 사관을 가진 저 입장에서는 일부러 했다. 일부러 카톨릭 교회와 단절을 선언하고 네. 성공회를 만들면서 그 교회 재산을 다 몰수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몰수한 그 땅들을 다 싸게 불화하죠. 싸게 그걸 사간 사람들이 젠틀이들. 젠틀맨의 어원이 젠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부르주아 세력이다 보시면 돼요. 젠틀이가. 돈이 많은 돈이 좀 있는 시민들, 네. 시민들 젠틀이들이 그 땅들을 사가지고 샀고 그 왕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 땅을 막 팔아서 이제 재정했었고 네. 그리고 그 땅을 불화받은 그 시민들은 이제 이게 귀족들이 땅을 가졌을 때는 그냥 농사만 지면 돼요. 야, 너 농사 지어. 그리고 가져와 농산물들 네네. 이렇게 경제 활동이 됐다면 이 땅을 조금씩 불화받은 시민들은 이 땅을 가지고 가장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는 욕망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농사 지으면 안 돼. 그래서 뭐를 했나 하면 여기다가 양을 키우죠. 그리고 그 양털 가지고 네. 모직업을 해서 그거를 갖다 팔아서 돈을 만드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네. 젠틀리들이 많아지게 되죠. 영국이. 예. 그런데 이 시민들의 특징은 뭐냐? 젠틀리들의 특징은 부르주아의 특징은 세금을 내는 주체라는 거죠. 예, 예. 그 귀족들은 세금을 그렇게 내지 않았어요. 세금을 안 내고 그냥 뭐 왕이 뭐 군대 좀 빌려줘 그러면 빌려주고 뭐 그런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세금을 내는 주체는 아니었고. 그리고 당연히 헨리 8세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부르주아들, 젠틀리들이 소중했으니까 네. 야 너희들 여기 의회에 와가지고 우리 너도 중요해 너희들도 해서 그때부터 영국에서는 의회의 그 힘이 커지게 된 거죠. 귀족과 대립하는. 네네. 그래서 그 세력이 점점 그러니까 근데 젠틀리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의회의 세력도 커지고 결국은 그 귀족하고 싸우다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네. 청교도 혁명이 결국은 그 부르주아 세력을 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거고요. 나중에 명예혁명도 결국은 그 귀족 왕하고 이 부르주아 간에 계속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그 부르주아가 승리를 한 그런. 네. 그래서 그 명예혁명 때부터는 이제 왕은 왕인데 네. 주권은 우리가 의회에서 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그러네. 통치를 하고 의회가 귀족이 아닌 거였네요. 부르주아들의 집단이 의회였던 거네요. 귀족도 머리 있고 의회도 쪽수로 있는데 따지네. 그렇죠. 네. 나중에 쪽수가 이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힘이 커졌다는 거는 네. 그 의회의 상당 부분 힘을 가진 부르주아의 힘이 커졌다는 거고 네. 결국은 그 부르주아의 출신 성분인 그 시민의 힘이 커졌다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변동이 없이 그냥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과점된 세상에서는 조용하게 살고 아무 변동도 없이 뭐 따지고 보면 현대사회로 따지면 효율이나 발전도 없이 그냥 지내다가 그게 각자 개별화되면서 그 재산들이 개별화되면서 효율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더 많은 생산품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부는 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영국이 그 부르주아 세력들이 커졌고 엄청 그 부르주아 세력들의 정치적인 파워는 결국 민주주의화가 됐고요. 네. 그 부르주아 세력들의 경제적인 파워는 네. 계속 그 수공업을 통해서 생산함과 이윤을 만드는 그 힘은 네. 산업혁명의 토대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컸다. 예. 그러면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거는 원래 처음은 정말 너무 못 살았고 예. 너무 못 사는 게 필요를 불러서 그 시민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네. 그로 인해서 시민 사회가 발달을 하면서 나라 전체의 생산력이 증대가 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근거가 되었다. 그렇죠. 어떤 생산 요소가 토지라는 한정된 생산 요소가 일부 소수에게 가지 않고 그걸 다수의 시민들한테 나누어졌을 때 그 생산성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역사고 상당 부분 개를 같이 하는 거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려면 뒤집어 보면 민주주의가 잘 정착화되어야만 자본주의가 더 잘 성장한다. 그렇죠. 이 어떤 한 땅덩어리가 더 효율성을 띠려면 그게 많이 나누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야지 자기들한테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르주아들의 힘 때문에 어쩌면 그 당시에 근데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그 헨리 8세의 딸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잖아요. 그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스페인이었죠. 스페인이 그런데 영국을 한번 공격을 하잖아요. 무적함대, 스페인 무적함대가. 그런데 그 무적함대를 물리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유명하죠. 영화에도 나오고 칼레 해전에서 이기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승리를 이렇게 이루게 되었나. 쉽게 얘기하면 미국한테 얻어맞았는데 이긴 거네. 그렇죠. 요즘 말로 따지면.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잖아요. 그때 뭐 화공법이 주요했고 태풍이 불어줘서 이겼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우리 같은 이제 경제사관의 입장에서는 또 부르주아 힘이 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원래는 그 당시 그 무적 함대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보내려고 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영국에 있는 젠틀리들을 불러요. 야, 너희들 그 스페인 왕이 발행한 채권 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뭐 좀 가지고 있죠. 그거 다 상환 좀 받아줘.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젠틀리들이 그 상환시키죠.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전쟁 그 무적함대를 결성하고 있는데 이제 영국 공격하려고 돈을 내줘야 돼. 그 돈을 막 내주다 보니까 보내려는 그 군대 규모가 반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시민 계급이 형성되면서 자본주의는 더 발달했고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는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사실 자본주의 역사는 최근에 보면 주식의 역사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식의 역사라는 건 사실 기업의 역사인 거잖아요. 기업의 역사고 그게 최초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그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전 세계를 다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인 왕이 포르투갈도 그때 겸임을 했고 겸임을 했고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신대륙들 식민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남미는 다 스페인어 쓰니까 스페니쉬를 제일 큰 지역에서 쓰는 거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근데 그 나라 스페인의 패권을 이긴 나라가 그 요만한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였잖아요. 뭐 그 당시 암스테르담이죠. 그게 암스테르담이 최초의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1409년이죠. 만들었고 그게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이 패권을 가지려면 대규모 선박이 필요했죠. 대규모 선박을 꾸리려면 스페인 왕처럼 돈이 많아야 되죠. 그리고 보통 그런데 네덜란드는 상인들 뭐 배 한 척, 두 척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사람들이 전부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자기 돈들을 다 출자를 하죠. 출자를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한 1000명 넘는 주주들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거기 쏟아부어서 무적 함대보다도 더 큰 함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동인도 회사가? 동인도 회사. 그게 동인도 회사예요. 그래서 그 더 큰 성받단을 가지고 전 세계 그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 물리치는 힘이 된 거죠. 거기에서 또 그럼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긴 했겠네.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쫓겨왔으니까 1492년 쫓겨날 때 그때 뭐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으니까 주식 같은 게 있으면 유가증권 개념이 그렇게 나왔어요. 주식 같은 거는 나중에 쫓겨나가도 나중에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경험이 또 동인도 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계기가 됐죠. 완전 쫄딱 망해갖고 그 아람브라 칙령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식회사의 힘은 바로 이거예요. 그
그 나뭇가지가 하나 있으면 쉽게 부러지지만은 네. 수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모여서 나무 단이 되면 아무도 못 부러뜨린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혼자서 예전에 그 고인 이병철 회장께서 혼자 돈으로는 반도체 사업을 못 하죠. 네. 예.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시민들의 돈이 모여가지고 그 자본금을 가지고 그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국가 경제에서 네.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식 회사의 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네덜란드 이후 영국으로 패권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 또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 네. 그 영국이 처음에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보다 한 2년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주식회사가 아니었어요. 아, 네네. 근데 나중에 그 청교도 혁명 때 그거를 주식회사로 만들고 나서 이게 대규모 함대가 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영국이 다시 그 주식회사의 힘으로 패권을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죠. 사실은 뭐 영국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만은 네덜란드도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넘어오기 전에는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아니었나요? 거의? 그렇죠. 예. 네. 그렇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귀족과 이런 그 기득권들의 힘이 좀 없었던 그런 장소였겠죠. 네. 뭐 땅도 뭐 이렇게 농사지을 뭐 나는 것도 뭐 별로 없고 다 수심이 마이너스니까. 네.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서 가게 됐고 그래도 교통은 좋았고요. 네네네. 교통은 네, 바다로 바로 연결되어지고. 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저도 말씀하신 거에서 느껴지는 게 요즘은 저는 이렇게 느껴요. 기업은 집단지성의 요체다. 네. 이런 잘 운영하면 네. 최대한 집단지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 사실은 뭐 요즘 나오는 이 그 스마트폰만 봐도 개인 보로 만들려 그러면 진짜 100년이 돼도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죠. 정말 어렵지 않을까? 예. 근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의 그 노동력과 여러 사람들의 자본을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는 힘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좋은 주식회사를 많이 보유한 나라일수록 그런 나라가 결국 패권을 계속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동인도 회사와 또 여러 주식회사를 가지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다가 그게 또 지금은 가장 강한 주식회사들이 모여 있는 미국으로 그렇게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좀 떵떵거리게 된 이유도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주식회사의 힘은 거기 오너의 힘뿐만이 아니에요. 오너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지만은 그 주식회사를 만들어준 자금을 대준 우리 시민들의 힘도 저는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잘 되고 계속 발전하고 세계에서 경쟁을 하려면 주식 시장으로 돈을 계속 돈이 모여야 되고 우리 돈들도 우리 재산의 일부들이 항상 주식에 투자가 되고 그래야지 주식회사가 잘 돼서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도 주식이라는 말을 없애자. 기업권 뭐 이렇게 바꾸든가. 기업권. 주식이라고 하니까 자꾸 무슨 증서를 생각해서 그냥 투기의 대상. 복권처럼 생각하니까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해.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를 들자면 최근에 봤던 보도 중에 깜짝 놀랐던 어떤 공무원한테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런 투기적인 건 안 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잘 되는 나라 만들겠다고 하신 분들의 스텝들이 그게 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기업이 잘 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오너가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 있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고
잘 좋은 직원들 뽑아서 직원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서 서로 뽕짝뽕짝 열심히 하면 그게 기업이 잘 되는 거 아니냐? 왜 주식시장이 잘 돼야 기업이 잘 되는 건데 난 이해를 못하겠다. 주식시장에 돈이 모여 들어가야 그런 기업들한테 돈이 들어가고 그런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클 수 있고 더 많은 수의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너무 그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예. 있을 것.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고 기업이 왜 활성화되냐? 그거 과거에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 없었을 때도 기업 잘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네덜란드에서 함선 만들 때 어떤 상인이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대규모 함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주식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 아니고요. 주식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자금은 주식 자금은 수많은 사람들을 돈이 모여서 그게 자본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비례해서 커지면 또 기업들이 그 안에서 또 새로 신생해서 탄생되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 많이 봤습니다만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생기는 거죠. 요즘처럼 자본시장이 쫙 말라버리면 스타트업 같은 거 아예 생길 수도 없다. 미국의 테슬라도 사실은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100%. 저는 뭐 기술력? 아이고 그 정도 기술은 우리도 있어요. 돈의 힘으로 그렇게 밀어붙이. 미국 이런 주식 시장이 잘 되고 주식 회사들이 잘 되려면 그 플랫폼이 각 나라마다 잘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러운 게 옛날에 GE가 중요하고 GM이 중요한 그런 때에는 월스트리트라는 그 플랫폼이 잘 갖춰져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플랫폼이 바뀌어지죠. 바뀌어진다는 게 뭐야? 또 하나 더 생기죠. 그게 실리콘밸리라는 그 플랫폼이 생겨나고 또 지금은 또 텍사스 쪽에서 또 그런 그런 플랫폼이 형성되는 그런 걸 지켜보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냥 한 지역 이름이 아니고요. 그 어떤 기업에서 돈이 모여질 수 있는 그 전반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고 또 많은 돈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그 돈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계속 이기고 있고요. 영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할 때도 그 영국의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영국은 그 시티라는 금융가가 지금의 있었고 월스트리트 같은 그 시티에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었고요. 지금도 요즘 시티는 외환거래 세계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돈맥경화 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가 아직도 시스템이 좀 더 크고 더 강하고 견고한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일은 잘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채에서 아무도 살 데가 없어. 시스템이 돈을 제대로 잘 돌게 하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구분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사실 그건 레버리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출로 해서 성장하는 것과 주식은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 그 차이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 금융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보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좀 따로 별개로 두고요. 그게 미국에는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도 기업 금융이라는 건 IB, 이건 투자은행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금융 투자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그 예금과 대출의 그런 금융. 이건 상업은행. 이렇게 두 가지 상업은행. 미국에는 시티나 JP 모건 이런 회사들이고 투자은행은 미국에서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가장 큰 우리는 차이가 증권. 뭘까요? 여기 돈이 은행권에 있는 돈과 금융 투자권에 있는 돈. 이 차이점은 위험에 대한 선호도죠. 이건 갚아야 되는 돈이고 은행에서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리고 은행들은 담보가 없으면 안 빌려주고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위험하면 안 해주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공격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안전하고 덜 위험한 쪽으로 돈을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다- 채권 사고, 뭐 국채 사고 이런 쪽. 그러다 큰 사고 치지 않습니까?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너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망할 뻔하는 이런 일들이. 부동산으로 돈이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게 담보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담보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게 되고 그런 식이고. 그런데 금융 투자 그 기업 금융 네. 이쪽은 약간 위험한 음, 성격에도 돈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네덜란드에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면 그 전에는 은행들도 있었어요. 네. 금융이 다 있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었고 네. 있었지만은 그런 위험한 이 기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큰 거잖아요. 사실 인도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인도 회사 세워가지고 거기 가겠다는 건데 배 예. 타고 가다가 아직 항로도 그때 안 잡혔던 거죠. 그렇죠. 항로도 안 잡혔는데 가다가 배 부서질 수도 있고 다 죽어버릴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이 항로는 다 잡혀서 있었죠. 있었어요? 스페인 시대, 대항해 시대였으니까. 예, 예. 그렇구나. 네. 대신에 이제 성공을 한다는 보장이 상당히 낮았던 그렇죠. 거죠. 무적 함대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 이럴 수가 있죠. 그런 데다가 돈을 빌려줘서 그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네. 주식 시스템, 금융 투자 시스템을 통해서는 돈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예.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도전을 하고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금융 투자권, 기업 금융 쪽 이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규모가 커져야죠. 네. 네. 그때 동인도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리턴이 어마무시했었죠. 그랬겠죠? 뭐 엄청난 수익을 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뭐 몇십 프로가 아니라 네. 몇백 프로 이상 수익이 났던 걸로 아는데. 아마 뭐 배당금도 받았을 거고 네. 뭐 주가도 있었고 그게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지고 한 5년 뒤인가 한 7년 뒤인가 그때 처음으로 네. 암스테르담 거래소 네. 세계 최초의 거래소가 만들어지죠. 네, 네, 아마 거기서 거기서- 뻥튀기했던 사람들이 돈 남은 걸로 거래소를 차리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추정이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산업이 더 발달하고 위험 자본이 만들어지려면 은행 시스템으로는 불가하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주식 그 시장에 이런 주식의 메커니즘이 있어야만 위험 자산이 모였을 때 더 어떤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벤처 정신이 활성화되고 기업가 정신이 만들어지면서 네. 도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열리는 것이지. 네. 담보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정말 계단식의 상승이지만 주식의 자금이 해서 기업의 자금이 조달될 경우 물론 거기에서 이제 나쁜 놈들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잘 쓰일 때는 엘리베이터처럼 경제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PF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예, 정권사들이 많이 부동산 PF 쪽으로 돈을 많이 빌려줬죠. 자금 조달을 많이 시켜줬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그냥 담보 대출보다는 좀 위험한 음. 성격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잘 조합을 해서 그런 네. 식으로 네. 상품을 만들어서 자금을 네. 지급을 했는데요. 이번에 조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어느 정도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보지만은 너무 부동산 비중이 컸었고 예. 그 돈들이 부동산 PF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업 PF, 다른 기업 PF 그런 쪽으로 그 생산을 하는 생산가하고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자금을 그런 PF 구조를 통해서 계속 조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 반성을 통해서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PF 규모가 자본금의 절반을 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한도가 생겼거든요. 예. 몇 년 전에 한도가 자기 자본 100%를 넘어서면 안 된다. 네. 근데 사실은 그 PF로 따지면 그렇게 뭐 규모가 크다고는 네. 100% 정도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10배죠, 10배. 몇 배를 예. 10배를 예. 대출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자기 자본 정도니까 그걸 크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 PF 구조의 너무 많은 부분이 부동산 부분이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게 한국의 자금들이
너무 안전빵만 원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는 PF는 부동산으로 많이 갔지만 그 다음에 많이 자금이 편성된 쪽이 뭐냐면 CBBW거든요. CBBW도 어마무시하게 자금이 설정됐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존 주주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왜냐하면 스텝다운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리픽싱 조항들이 가격을 재산정해주는 조항들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어려운 기업들 돈 이자 돈 안 내고 돈 자금 조달하기는 편하지만 기존 주주들은 엿을 먹는 지금 와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다 엿을 먹는 상황이거든요. 재산정 다 되니까 가격이 뭐 10,000원짜리가 7,000원으로 빠지고 막 이래버리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보면은 투자자들이 되게 안전빵으로만 투자하는 거지. 사실은 맞아요.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카카오 요즘 논란이 많긴 합니다. 어쨌든 카카오 초기 투자자들이라든가 중간 투자자들, 그다음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여기는 정말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회사 망할 뻔하는데 추가로 돈을 밀어주고 추가로 돈을 밀어주고 그러거든요. 결국 그게 부활해가지고 조단위 회사로 이렇게 거듭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투자했던 초반에 이거 해 말어 주고 말어 막 그만 잘라 말아 이랬던 투자자들의 리턴이 몇 배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기간은 물론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쪽이 더 많이 발달하는 게 좋다. 나라 전체로. 위험하지만은 더 생산적인 그런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야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지. 자꾸 안전한 쪽으로만 돈이 가는 그런 구조에서는 경제 구조가 이렇게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일본도 그런 거고. 최근에 일본도 저는 패착 중에 하나가 금융 투자 시장을 시장이 그 전체 경제에 비해서 너무 열악했고 그걸 키울 생각을 안 했다. 저는 그것도 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너무 편하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부동산처럼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렇게 보이던데. 뭐 저도 뭐 부동산을 자본주의의 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부동산은 옛날에 그 중세 시대 그 중세 시대에는 부동산이 경제의 핵심이었잖아요. 우리 조선 시대도 부동산이 경제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자본주의로 되면서 이제 토지가 아닌 이윤과 캐피탈, 자본이 그 경제의 중심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그 경제의 중심이 부동산으로 간다는 거는 다시 봉건 시대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 사실은 일본이 부동산에 그렇게 열심히 안 나고 주식시장에 열심히 했으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뻔도 했겠네요. 뭐 일본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그 경기 침체를 제대로 부양시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 거품이 가장 큰 문제였기도 했고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꺼지는 전체 경기를 또 부동산으로 살리려고 노력했던 거, 토건 그런 사업으로 살려고 했던 거,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문제가 몇 시간 얘기해도 나중에 일본 얘기로 한번 다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 한번 따로 하시죠, 진짜. 하시죠. 다음엔 또 일본 얘기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좋은 공부하는 시간이었죠. 이 월간 서준식 저희들이 원래 지향했던 게 이런 건데 시장 얘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를 참 지향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월간 서준식의 2022년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어떤 분은 책 한 권 읽은 느낌이야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하실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제대로 준비된 얘기가 아니라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내공이 출중하신데요. 뭐. 오늘 2022년 아마 이제 이번이 마지막 월간 서준식이 될 건데요. 우리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자본주의와 주식시장 그리고 자본주의의 방향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인 이야기를 곁들여서 나눠보는 좋은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 좋은 가르침 주신 서준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